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함께 치킨을 먹는 모습이었죠. 얼핏 보면 재계 거물들의 훈훈한 친목 모임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자리는 삼성이 최신 메모리 납품 승인을 받기 위해 현대차가 자율주행 칩 공급을 기다리며 엔비디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살벌한 비즈니스 현장이었거든요. 단순한 부품이었던 GPU 칩 하나가 이제는 AI 시대의 필수제를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전략 무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AI 악용을 막기 위해 엔비디아 칩 수출을 전면 금지했을 정도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주세요. 미국이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전면 차단하자 중국 암시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가의 2배, 심지어 3배에 달하는 웃돈을 얹어서라도 칩을 구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섰거든요. 단순한 반도체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이 정도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판매액의 25%를 안보 분담금으로 받고 H200을 중국에 팔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4분의 1이 세금이에요. 5,500만 원짜리 칩을 사려면 1,400만 원을 통행료로 내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사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AI 경쟁에서 한 발짝이라도 뒤처지면 회사가 무너지니까 어떤 비용도 감수하겠다는 절박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래를 막아선 건 중국 정부였거든요. 미국 기술에 종속되는 걸 우려한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국산 칩 사용을 강제로 명령한 겁니다. 기업은 살아남으려고 칩을 원하는데 국가는 체제를 지키려고 그걸 막는 상황. 이게 바로 H200 한 장이 한 나라의 국운을 흔들 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개당 5,500만 원을 호가하며 없어서 못 파는 이 칩을 만든 엔비디아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월스트리트에서 죽은 주식이라는 조롱을 받던 회사였습니다. 스마트폰 열풍이 불던 2010년대 초반 PC 그래픽 카드 시장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손에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 무거운 데스크톱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주식에 DEADMONEY, 그러니까 망한 주식이라는 딱지를 붙였죠. 회사가 곧 무너질 거라는 냉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태로운 순간에 젠슨 황 CEO는 이상한 짓을 시작합니다. 게이머들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고비용 기능을 자기 칩 안에 억지로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픽카드 가격은 덩달아 올라갔고 게이머들은 왜 쓸데없는 걸 넣어서 가격을 올리냐며 분노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가 망해가는데 쓸모없는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붓는다며 젠슨 황을 미친 사람 취급했죠. 당시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젠슨 황이 칩에 독을 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인텔의 똑똑한 CPU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만이 AI 연산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모두가 독이라고 욕했던 그 기술적 고집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AI 열쇠가 된 걸까요? 여기에는 엔지니어들이 30년 동안 물리법칙의 한계와 싸우며 쌓아온 기술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CPU와 GPU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주방을 상상해보면 됩니다. CPU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천재 셰프예요. 복잡한 요리 과정을 완벽하게 처리하죠. 재료를 손질하고 소스를 만들고 불 조절하고 플레이팅까지 혼자서 다 해냅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에요. 문제는 이 천재 셰프도 손이 딱 2개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양파 100만 개를 썰어야 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 주어진다면 아무리 천재라도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도 끝내기 힘들겠죠. 반면 GPU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요리 실력은 형편없지만 5,000명에 달하는 피자집 알바생 군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개인의 실력은 셰프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이들에게 양파 썰어 라는 단순 명 하나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5,000명이 동시에 칼을 듭니다. 천재 셰프가 끙끙대며 밤새 해야 할 일을 알바생 떼거지가 0.1초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물량의 힘입니다. 2006년 젠슨 황은 바로 이 지점을 간파했습니다. 천재 한 명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무식한 떼거지, 그러니까 대규모 병렬 처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걸 예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모한 투자를 시작했어요. 단순 노동만 하던 알바생들, 그러니까 GPU 코어들에게 과학자들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알바생이 과학자와 대화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미친 발상이었죠. 그런데 이 언어 교육에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했을까요? GPU에 고급 언어 능력을 탑재하는 비용, 그건 결국 게이머들의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능을 위해 그래픽 카드 값이 올랐으니까요. 경제학 용어로 교차 보조라고 하죠. 게이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 과학기술의 스폰서가 된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건 완전히 미친 경영이었어요.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 기능을 억지로 넣어서 가격을 올리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2010년경 스마트폰 혁명이 터지면서 PC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은 급히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테그라라는 칩을 만들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퀄컴과 애플의 벽은 너무 높았거든요. 모바일 시장 진출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본질은 어땠냐고요? 그래픽카드 시장마저 가성비를 앞세운 경쟁자 AMD에게 점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였죠. 월스트리트는 젠슨 황이 여전히 CUDA라는 쓸모없는 기술에 회사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3게임에서 캐릭터를 화면에 그리기 위해 수천 개의 좌표에 회전 행렬을 곱하는 과정. 그게 수학적으로 AI 연산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였어요. 게임 그래픽을 만들던 GPU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최적화된 유일한 도구였던 겁니다. AI가 개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과정,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수만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가중치 행렬을 이미지 데이터에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 방식이 게임에서 3D 캐릭터를 회전시키기 위해 좌표의 회전 행렬을 곱하는 과정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말 그대로 같은 연산이었던 겁니다. PC 시장과 모바일 시장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던 수천 개의 GPU 코어들, 그들이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에 최적화된 유일한 인재들이었던 거죠.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과학자들이 GPU에게 일을 시키려면 꼼수를 써야 했거든요. 수학 문제를 그림인 척 위장해서 입력해야 했어요.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용이니까 이게 그림이에요 라고 속여야 계산을 해준 겁니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과정이었죠. 그런데 젠슨 황이 욕먹으면서까지 구축해온 CUDA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CUDA는 GPU와 과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만능 통역기였어요. 더 이상 그림인 척 위장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2012년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미지넷이라는 세계적인 AI 대회에서 가난한 대학원생 알렉스 크리제프스키가 게임 PU 2장을 연결해서 출전했어요. GTX 580이라는 그냥 게이머들이 쓰던 그래픽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생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컴퓨터 팀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으로 우승해버렸어요. 다른 팀들이 몇 달 걸리던 연산을 단 6일 만에 끝낸 겁니다. 이 순간 젠슨 황이 10년 동안 그려온 큰 그림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AI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GPU의 연산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5,000명의 알바생이 동시에 칼질을 하는 것처럼 요리사의 손놀림이 무지막지하게 빨라진 거죠.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재료를 가져오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요리를 빨리 해도 재료 배달이 늦으면 주방이 멈추잖아요. 요리사들은 손 놀리지 못하고 재료만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입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려면 지난 70년간 컴퓨터 구조를 지배해온 폰 노이만 구조를 알아야 해요. 이 구조는 연산장치, 그러니까 CPU나 GPU를 저장장치인 DRAM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산장치 내부는 공간이 좁고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는 외부 창고에 따로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는 방식을 쓴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효율적이었어요. 데이터량도 적었고 연산도 복잡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거대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서관 전체를 통째로 읽어야 하는 수준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옮기는 통로가 턱없이 좁았던 거예요. 좁은 문 하나로 도서관 책을 전부 나르는 격이었죠.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를 실제로 계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드는 에너지가 무려 800배나 더 많다는 거였어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정작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운송비, 그러니까 택배비에 천문학적인 에너지와 비용을 낭비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 통로를 1024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 하나로는 부족하니 1024개를 만들자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고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GPU와 메모리 칩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붙여야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GPU 옆에 메모리 칩을 쭉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됐습니다. 반도체 칩을 연결하려면 인터포저라는 특수 기판이 필요한데 이게 금값보다 비쌌어요. 게다가 평면으로 나열하려니 공간, 그러니까 땅이 턱없이 부족했죠.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합니다. 단독주택을 밀어버리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메모리 칩을 옆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위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기술입니다. 그런데 칩을 쌓는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1024개의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죠. 기존처럼 칩 외벽에 전선을 연결하면 공간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칩의 외벽이 아니라 바닥 자체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메모리 칩을 A사 용지보다 3배나 더 얇게 깎아낸 뒤 그 얇은 칩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요.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죠. 이 구멍들이 데이터를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공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어려운지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단 3곳만이 이 HBM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치맥 회동에서 젠슨 황을 만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초고난도 기술이 집약된 HBM을 엔비디아 가속기에 납품하기 위해서였죠. 전 세계에서 3곳밖에 못 만드는 기술이니 삼성 입장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H200 칩은 단순히 GPU에 HBM을 붙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완벽한 도시 설계에 가깝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연산 광장, 그러니까 GPU가 있고 그 주변을 6개의 HBM 도서관이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예요. 마치 궁궐을 성벽이 둘러싼 것처럼 연상치 주변을 메모리가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하에 깔린 인터포저라는 특수 연결 터널이에요. 이 인터포저가 HBM과 GPU 사이를 6144개의 초미세 전용 통로로 연결해 줍니다. 신호등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어요. 데이터가 순간 이동하듯이 광장으로 바로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리예요. 나노미터 단위로 칩을 완전히 붙여버렸거든요. 물리적 거리에 따른 저항,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에 드는 세금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이동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진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초당 48TB를 전송합니다. 고화질 영화 1000편 분량을 1초 만에 옮기는 거예요. 도서관 책을 통째로 0.1초 만에 읽어버리는 수준이죠. 70년 동안 컴퓨터 구조를 괴롭혀온 폰 노이만 병목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엔지니어들이 극한의 설계와 공정 기술로 마침내 극복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H200이 세상을 바꾼 이유입니다. A200의 등장은 단순히 속도 기록을 경신한 게 아닙니다. 이건 개발자들이 수년간 겪어온 고통을 끝낸 사건이에요. 아웃 오브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부족, 에러 메시지 아시죠? AI 개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구입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 한계 때문에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렸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결과를 확인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기계의 속도에 발목 잡힌 거죠. 영상 생성 AI, 소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텍스트만 입력하면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GPU로는 고작 몇 초짜리 영상 하나 렌더링하는데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기술이 대단해도 상업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몇 시간씩 기다려가며 영상을 만들겠어요. H200의 압도적인 대역폭이 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렌더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거예요. 실험실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이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한 겁니다. 과거의 AI가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다면 H200을 장착한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콘텐츠를 찍어내는 거대 방송국이 된 셈이죠. 속도가 곧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결국 H200은 AI 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기술을 상용화시킨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현실 세계로 나온 순간이었죠.
기술은 발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H200 같은 최고급 장비는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국가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개당 5,500만 원짜리 칩을 개인이 구매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AI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정작 그 무기는 소수만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책으로 배운 이론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성능 장비 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해본 실전형 인재를 원해요. 100번의 이론 공부보다 10번의 실질련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일반 GPU로 모델을 하나 훈련시키는데 100시간씩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시도하고 나서 결과 나올 때까지 나흘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실전 경을 쌓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국내의 한 전문 교육기관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 센터와 협력해서 H200 환경을 교육용으로 확보한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장비를 학생들이 직접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보통 교육기관들은 비용 문제로 구형 장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현업 빅테크 기업들이 쓰는 바로 그 장비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시간 걸리던 작업이 6시간 안에 끝나요. 하루에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경험이에요. 개인이 구비하기 힘든 수천만 원대 장비를 갖춘 교육 인프라의 존재. 이게 지금 AI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기회이자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젠슨 황의 30년에 걸친 고집과 물리학의 한계를 넘으려는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죠. H200이라는 하드웨어 혁신은 AI를 실험실의 기술적 호기심에서 인류의 삶을 바꿀 거대 산업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강력한 도구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론 학습을 넘어 압도적인 스펙의 인프라를 직접 경험하고 다루는 것, 그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